자,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루이 16세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출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게 되는데 수입은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루이 16세 치세 12년 동안 12억 5천만 리브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빚을 지게 되면서 파산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돼요. 국민들은 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원인이 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서민 경제는 또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이 농업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물가가 또 폭등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태였고 실업자와 절대 빈곤자들이 늘면서 폭동, 시위, 약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세금을 올리면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1785년 재무총감에 임명된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이 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주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명사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귀족과 교회가 과연 이 개혁안에 동의를 할까요? 그동안 면세 특혜를 누리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아니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개혁안을 거부했고 칼론은 결국 해고되어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루이 16세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이 국왕은 자주 왕비의 처소에 와서 이제 어떡하면 좋소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또 음식에 집착하면서 몸집이 점점 커지게 되죠. 국왕이 하루의 절반은 사냥을 하고 절반은 취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89년 5월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자, 프랑스의 제1신부는 성직자, 제2신부는 귀족, 그리고 제3신분 부르조아,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삼부회가 소집이 되는데 성직자와 귀족은 아니더라도 3신분인 부르조아는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루이 16세는 생각을 하고 삼부회를 소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르조아들은 이 기회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또 불행한 비극이 닥치는데요. 장남인 루이 조제프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뼈가 굉장히 이렇게 앙상해서 구부러지는 기형이 일어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7살 나이에 사망하게 된 것인데 막 척추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3신분 대표들은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만든 건 너희 왕과 왕비가 아니냐 하면서 전혀 왕과 왕비를 동정하지도 않고 계속 국왕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6월 17일 이 3신분 대표들이 스스로 국민의회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제정을 약속해버리죠. 아니, 국왕인 나를 제쳐두고 지네들끼리 뭘 한다고? 루이 16세는 너무나 분노해서 회의장을 폐쇄해버리는데요. 이 국민의회 측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을 해서 헌법을 제정할 것과 이 국민의회를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는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면서 맞서게 되었고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를 했죠. 루이 16세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군주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하면서 이 국왕의 조치에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베르사유 궁은 파리에서 20km 이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왕은 소식을 빨리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한 그날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기에 리엥,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혁명의 열기는 지방으로 확산되어서 이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영주와 지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는 무너지고 전국은 혁명 세력인 이 국민의회가 주도하게 된 것이죠. 국민의회는 8월 4일 봉건제를 폐지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또 8월 26일에는 인권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주권제민,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평등, 그리고 사상의 자유 등 새로운 사회 질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혁명의 정의와 이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인권선언을 제거해달라라고 루이 16세에게 요청을 하는데 루이 16세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플랑드르 용병을 이 베르사유에 배치를 하면서 이 새로운 물결을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스티유가 습격되다니 이거는 문제다. 봉건제가 폐지되다니 귀족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망명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르투아 백작과 그 아이들, 또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총애에 맞지 않았던 폴리냐 백작 부인을 비롯한 그동안 왕비의 친구라면서 그 곁을 언제나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지키고 있던 이들이 다 망명길에 오르게 돼요. 왕비는 그 버글버글한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이 위험하고 외로운 궁에 덩그랗게 남게 됩니다. 자, 해가 바뀌고 그 전년도에 또 대흉작이 있어서 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빵값이 치솟게 돼요. 끼니를 걱정하는 이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 불만과 원망이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죠. 이런 상황인데도 플랑드르 군대가 베르사유에를 지키고 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연회가 베르사유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호화로운 연회가 열렸는데 이때 군인들이 아니 이 무식한 것들이 왕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혁명의 상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삼색기 아시죠? 이 삼색기를 짓밟고 왕을 상징하는 백색 휘장과 왕비를 상징하는 흑색 휘장으로 바꿔달아요. 자, 이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 빵값 폭등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던 여인들, 이번에는 여인들 7,000여 명의 여인들이 이 파리 시청으로 몰려와서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라고 외치다가 국왕에게 가자! 라고 소리치면서 10월 5일에 베르사유로 행진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 여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장을 하고 숨어있던 남자들이 숨어서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들이 이 베르사유로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왕궁에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거듭하는데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경에 이 행군의 선두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그때 또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투성이에 너무나 가련한 모습의 여인들이 베르사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루이 16세가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해봅시다 하면서 여성 대표를 불러서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자, 국왕 앞에 서면 이렇게 벌벌 떨리고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용감하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이 16세가 내가 국고를 열어서라도 꼭 해결을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문서로 약속해 주십시오 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하기까지 하죠.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라고 외치는 이 여인들의 폭동을 보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라는 일화가 지금도 회자되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죠.
자, 실제로 이제 이 말을 적은 사람은 루소의 회고록에 등장을 하는 글인데 케이크도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침내 나는 농노들이 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들에게 불리오슈를 먹여라 라고 말하는 위대한 공주의 임시 해결책이 떠올랐다 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공주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브리오슈는 이제 뭐 버터랑 설탕, 계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프랑스 빵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려서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공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브리오슈를 나누어줘서 먹여라 라는 호의를 보였다라고 회고록에 적고 있는 건데 이 회고록이 집필된 게 1766년으로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가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공주가 마리 앙투아네트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던 혁명 세력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을 만들어야 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무지한 왕비와 이 왕실의 부패와 비리를 과장스럽게 부풀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었기에 이렇게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마리 앙투아네트의 딸이 그 빵을 달라라고 외치며 궁을 찾아온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안 그래도 비에 젖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렇게 옷을 못 입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딸은 당연히 어리고 궁궐밖에 있는 이 여인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철없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국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군중들은 물러가지 않고 밤새 베르사유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건 단지 빵만이 아니었던지 새벽 4시 한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총성은 계획적인 이 교전을 하기 위해 이 혁명군 쪽에서 쏜 총으로 진을 치고 있던 수천의 여인들과 변장을 하고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서 베르사유 궁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정원을 가로질러 궁전에 도착해서 이 경비병들을 막 죽이고 문을 때려 부수면서 왕비를 찾아라! 왕비를 죽여라! 라고 막 외칩니다. 자, 그리고 방마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문을 가구로 틀어 막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시녀들과 함께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루이 16세의 침실로 달려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위대가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바깥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루이 16세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빨리 문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시위대가 도착하기 직전에야 겨우 문을 열었는데 만약 이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왕비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히 이 루이 16세의 방 발코니 아래를 포위한 군중들이 왕을 파리로! 왕을 파리로! 하면서 마구마구 외칩니다. 그리고 이 루이 16세가 발코니로 몸을 내밀기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벌벌 떨면서 루이 16세가 고개를 숙이고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발코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루이 16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국왕 만세! 국왕 만세! 하고 군중들이 외치게 되죠. 그리고 곧이어서 왕비도 나와라! 왕비도 나와라! 하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코니로 나오게 되는데 국왕과는 달리 고개도 숙이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오만한 그런 여왕의 모습으로 발코니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에는 왕비를 조준하고 있는 총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 왕과 왕비의 그나마 이게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라파예트 후작이 앞으로 나와서 이 군중이 총을 쏘지 못하도록 왕비 옆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가 시간을 끌면서 뭔가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 싶을 때 왕비의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입을 탁 맞추니까
귀족으로서 나는 왕비를 신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인 거죠. 자, 그러자 일순간 군중들이 조용해지더니 왕비 만세! 왕비 만세! 하고 소리를 치면서 이 사태가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실 가족들은 7시간에 걸쳐서 파리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군중들은 승리를 했다라는 기분으로 왕과 왕비, 공주와 왕자들을 빵장수, 그리고 빵장수의 아내, 그의 아이들이라고 외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왕실 가족들은 파리에 있는 그 틸르리 궁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 왕실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나빠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대우를 하긴 했어요. 세족 목요일이라고 해서 왕과 왕비가 빈민들에게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하고, 또 정원에서 그 왕자와 공주가 자유롭게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교사절 접견 같은 그런 공식적인 업무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헌 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뭔가 입헌 군주제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1790년에는 이렇게 좀 풍작이 되면서 민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프랑스 전반에 다양한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채인 아시냐를 발행했고, 또 수도원을 해산하고 성직자와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는 일을 또 추진을 하게 되죠. 그 밖에 길드 폐지, 재판제도 등 사법부 개혁을 하고요. 조세제도를 개편하게 되는데, 이제 선거가 귀족들만의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평민 남자들도 선거권을 가진다 하는 이 재산 제한 선거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국민의회가 주도하는 그런 개혁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아요. 공채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채가 단기간 내에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면서 경기는 더 악화되게 되고, 또 이 의회 내에 개혁파 정치 세력들이 또 분열되는 그런 흐름이 벌어져요. 또 이 급진파가 있고, 또 조금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파가 되어서 또 서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791년 4월 혁명군, 그러니까 의회 중에 그나마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미라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미라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왕과 왕비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망명에 있던 왕당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국민의회 입헌 군주파 지도자였던 앙투안 바르나보와 비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국왕의 지위를 좀 지탱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빠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때는 레오폴드 2세가 황제로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 대항해서 반혁명 전쟁을 일으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왕비의 입지가 더 불안해지죠.